오늘은 그 최근 시장이 트렌드가 되는 뭐 금리나 테이퍼링 같은 이런 지긋지긋한 얘기 말고 이제 미래 산업 중에 하나로 각광받는 이 스마트팜 그 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현재 이 부면에서는 국내에는 이제 그린플러스라는 기업이 가장 앞서 나가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 뒤를 이어서는 이 우리바이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뭐 매도 의견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현재 스마트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 확장을 위해서 지원을 이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또 공부를 해보시면 이제 괜찮은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간단히 이 시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는 좀 이런 식으로 이 소위 MZ 세대들이 관심 있어하는 식물성 식품 시장이 이제 크게 성장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이 스마트팜 시장은 아직 개화도 못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팜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개념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먼저 그 현재 수명이 제한적인 비닐하우스를 이제 반영구적인 온실로 대체하고, 두 번째로는 많은 인력의 투하 없이 자동적으로 파종이나 재배 수확을 실시하는 이 영농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 두 가지 모두 다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농업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렇게 온실로만 꼭 하는 건 아니고 뭐 대형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를 통해서도 만들기도 한다고 하죠. 이 현재 스마트팜의 장점으로는 이런 식으로 제가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기존의 재래식 농업에 비해서 토지를 적게 쓰고 또 통제된 환경, 내가 환경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수확량을 늘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이 일반적인 자연 상태에서의 농사는 그 외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특히 뭐 날씨나 가끔가다 이렇게 해충의 영향이 큰데, 스마트팜은 이런 면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업으로 영위하는 주요 작물들을 보면 또 채소가 대부분인데요. 물론 이제 뭐 탄수화물도 하긴 하는데 이 곡물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채산성이 맞지 않고 아직은 이렇게 이렇다 할 기술도 이렇게 개발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곡물류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제 과일보다 생장 기간이 길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박처럼 이렇게 수정을 할 때 몇 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물리적인 한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스마트팜은 이제 추후에 커질 수 있는 산업이라는 게 분명하고, 물론 이제 그에 맞춰서 이제 개발되어야 하는 부면들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 잠재성이 큰 사업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스마트팜 사업은 아직까지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뭐 기술력의 개발보다도 바로 농민이랑 이 영농단체의 반감이 좀 심하다는 것인데요. 이 스마트팜이라는 사업도 농업 부문이니까 인허가가 나야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이 스마트팜이 들어선다는 소문만 돌면 그 지역에 이제 각종 농민단체나 농민들이 피켓 시위를 들고 민원 폭탄을 장난 아니게 넣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 이제 동부그룹이 사업 철수를 결정한 직접적인 원인 역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민원이었다고 하죠. 특히 이제 뭐 동부나 LG 같은 이런 큰 대기업들은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나중에 시장에서 이제 가격 경쟁을 하기에도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더 이제 반발이 심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갈 길이 먼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시설만 대기업 같은 데서 만들어주고, 이제 그 시설을 뭐 농민이나 이제 법인에서 시설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이런 방식들이 그 현 정부에서는 논의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 이후에 나오는 정책들이 크게 없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스마트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재배할 수 있는 식종이 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아직 시기상조라고 평가받는 이제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앞서 그 현재 스마트팜에서의 주요 작물들이 이 채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서도 뭐 상추나 고추 같은 이런 특작물을 많이 재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작물들을 많이 재배하는 이유는 이제 이런 작물들이 재배 기간이 짧은 것도 있지만 면적 대비 출하량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는 게, 1년에 그 한두 번 수확할 수 있는 작물은 돈이 안 되겠죠. 가장 좋은 거는 짧게 빨리 자라서 바로바로 판매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땅에서 기르는 것 중에 이 부가가치가 높은 과수, 그러니까 과일 사업으로도 조금씩 넓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의 단점은 나무가 이렇게 자라야 하니까 건물의 높이도 같이 높여야 되겠죠. 그리고 이는
시설 투자비가 올라가는 부담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는 여기 또 사진을 하나 보시면 이제 과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미지만 보시면 이대로 하면은 과일이 금방 자랄 것 같지만 사실 농사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죠? 특히 과수 같은 경우에는 이 줄기랑 가지가 많이 자라게 하는 영양 성장이라는 게 있고 또 과실이 많이 달리게 하는 이 생식 성장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은 이 두 가지 성장이 번갈아 가면서 나무가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실 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식 성장 위주로 재배를 하다 보니까 이 나무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물도 이제 사람처럼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면은 자칫 죽어버릴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과수로 농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단가가 제일 높은 작물들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뭐 망고나 포도 같은 중에서도 이 샤인머스켓 같은 위주로 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스마트팜 사업은 좀 어떻게 될까요? 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심도 있게 주제를 놓고 다루는 건 아니니까 단순히 좀 개괄적으로 보시면 이제 현재 이런 식으로 그 여러 수치들을 보면 뭐 생산성, 품질 모두 이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스마트팜 보급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도시로만 이제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보니까 인구 분산 정책 효과도 있고 또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어떤 청년 스마트팜 사업 같은 걸 많이 장려하고 있죠. 뭐 물론 이제 관련 종사자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이 시장이 커지는 건 아니고요. 이제 분명한 거는 이제 한국은 아직까지도 이제 육류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쌈 채소나 샐러드 같은 이런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래서 한잔 하러 갈 때 고기를 먹으러 가지 뭐 콩고기나 샐러드 같은 이런 식물성 식품 같은 걸 먹으러 가자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기업들을 좀 찾아보고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사람들이 이 채소에 얼마나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지를 봐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콩고기나 식물성 식품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들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좀 조만간 대세가 될 수 있는 스마트팜 시장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남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